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유사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의 특성은 교과서 페이지 378페이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천이 있으면 하천을 따라서 흐르는 유사가 있겠죠. 밑에 이제 바닥에서 쓸려가고 그 쓸려가는 물들이 한쪽에 쌓이면은 사련이 되고 그 다음에 사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주가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 모래알갱이들 혹은 진흙알갱이들 그 파티클 그 입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 모래알갱이를 받으면 일단 밀도라는 게 있겠죠. 밀도가 있어요, 그죠? 자갈 같은 경우에 모래보다 조금 높고 운모나 이런 것들도 밀도가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위 중량 우리 감마로 표시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중이 있을 수 있고, 얘는 단위가 없어요. 비중은 단위가 없죠. 물이 비중이 1이에요, 그죠? 그다음 1에 대해서 그다음 모래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되려나? 그다음에 자갈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2.3 정도 비중이 되죠. 그 다음에 공칭직경이라고 있는데 공칭직경 DS는 잘 보세요. 공칭직경 DS는 유사의 부피와 같은 부피를 가진 구의 직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별표가 되더라도 얘를 똑같은 부피가 되어 있는 원을 계산해. 근데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별표 같은 것도 우리 메스 실린더에 집어넣고 이렇게 물을 붓는다고 생각하면 물을 내가 만약에 1000ml를 따랐어. 그때 거기다가 내가 별을 싹 집어넣었을 때 1025ml가 되면 그 25ml가 바로 그 별표 모양의 입자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피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이제 9의 직경에 대해 9의 부피에 대해서 알죠. 3분의 4 파이 r 3승 이꼬르 부피라고 했을 때 우리 r 값을 구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알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직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채직경은 유사가 우리 보셨어요? 그 동그랗게 생긴 차남 모양, 차남이라는 말도 좀 쓰나? 옛날 사람이라서 내가 쓰는데 그 동그랗게 생긴 우리 채로 이렇게 치죠, 그죠? 채로 칠 때 그 채직경은 유사가 입경 분석역체의 구멍을 간신히 통과할 때 채 구멍의 한 변에 해당하는 길이로 계략적으로 사용할 때 공칭직경과 같은 값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 설계서를 꾸밀 때 들어갈 때는 우리 채직경과 공칭직경은 거의 같은 값을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침강직경은 24도에 흐르지 않는 증류수의 입자가 낙하할 때 균일한 최종 침강 속도와 같은 침강 속도를 갖는 구의 직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비중 2.65에 해당하는 구의 직경은 자갈의 비중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좀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친강직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전직경이 있죠. 자, 친전직경은 흐르지 않는 증류수의 입자가 낙하할 때 이제 온도가 뭐고 다 필요 없어. 24도의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 없을 때 그런 거 할 때 균일한 최종 침강 속도와 같은 침강 속도를 갖는 동일한 비중에 해당하는 구의 직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친전직경하고 친강직경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죠? 대충 입자가 떨어질 때, 별표명의 입자가 떨어질 때 얘랑 침강의 속도가 같은 구의 입자의 침경, 그 직경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질 때랑 이렇게 떨어질 때 유속이 또 틀릴 텐데 이렇게 떨어질 때 얘랑 똑같은 속도의 친전 속도를 가지는 구의 입자의 직경을 우리는 친전 직경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침강 속도는 흐르지 않는 증류수의 입자가 낙하할 때 평균 최저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 침강 속도는 바로 스토크 법칙에 의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토크 법칙 배웠어요. 침강 속도 VS는 18 곱하기 묘가 아니에요. 18을 곱해야 돼요. 분모에는 18 곱하기 묘, 이때 묘는 유체의 끈적끈적한 정도, 점선계수 18 곱하기 뮤에
그 다음에 로에스 마이너스 로, 밑에 로는 로에스는 입자의 밀도, 로는 유체의 밀도 곱하기 g 중력 가속도 곱하기 d의 제곱을 하는 측량 속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른 건 너무 개의치 마시고 24도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도에 물에서 실험을 한다. 그 다음에 안식각, 우리 안식각은 특정 크기 입자가 쌓여져 있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한계 평형 상태일 때의 사면의 경사각을 얘기한다. 우리 모래나 아니면 밀가루를 이렇게 쌓잖아요. 더 쌓게 되면 줄줄 흘러내려서 이 사면이 붕괴되죠. 그 붕괴되지 않을 때 그때 사면의 경사각을 안식각이라고 한다. 수중 물질의 안식각은 수중에서의 사면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한계 평형 상태일 때의 사면의 경사각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안식각. 그러니까 우리 리플 사련이나 사주나 이런 것들이 사구 같은 것들이 안식각을 유지하면서 그 정도를 이렇게 그 안식각보다는 작은 각도로 있기 때문에 안정하게 그런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공국률. 자, 우리 그 역학을 많이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수역도 마찬가지로 역학이고 구조역학, 그다음에 재료역학들을 배우다 보면 이 책에 그리스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스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그리스어들을 여러분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에타 같은 건 나도 잘 못 쓰는데, 요 에타 같은 건 되게 쉬운데, 오늘 에타라 그래요. 공국률의 공국률은 유사 단위의 유사 흐르는 그 모래의 단위 부피가 분모, 그 다음에 모래 내에 포함되어 있는 빈 공간을 VV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읽냐? 그리스어인데 에타라고 읽어요. 이게 N하고 비슷하죠. N. 에타라고 읽어요. 에타. 이런데 이 V는 뭐냐 하면 유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빈 공간, 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보이드라고 썼어요. 보이드. 그러니까 전체의 부피분의 공극의 부피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공극률이라고 한다. 공극률이란다. 이걸 퍼센테이지로도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공극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1이 되겠죠. 1. 자, 그 다음에 단일 유사의 물리적 특성을 조금 보면 크기는 하상이나 제방을 구성하고 있는 유사의 입경 분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투자 시간에 실험했던 것처럼 우리 제방을 쌓고 있는 모래를 샘플링을 한 박에서 갖고 와가지고 우리 책으로 분석을 해요. 자, 유사 분석에서의 유사 모양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상도라는 놈이 있다. 그리고 원상도라는 놈이 있다. 틀려요. 영어로 스피어리 구조, 구상도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원상도라는 놈이 있다. 자, 보시면 구상도는 동일한 부피를 갖는 구의 표면적과 실제 입자의 표면적의 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모래가 있어. 근데 이런 모양의 부피와 똑같은 구를, 이게 좀 이상한데, 똑같은 부피를 갖는 구의 표면적 대 표면적의 비를 우리는 구상도라고 한다. 그죠? 자, 원상도는 입자의 각 모서리에 대한 곡률 반경의 평균치와 입자의 최대 투영 면적을 외접하는 모의 반경 간의 비라고 얘기한다. 입자가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게 다 모서리가 뭐예요? 곡률 반경을 가지잖아요. 곡률 반경의 평균치와 그 다음에 입자의 투영 면적, 얘를 빛을 여기 뒀을 때 이렇게 생기는 그림자, 그 투영 면적을 외접하는 원의 반경 간의 비를 얘기를 한다. 그걸 원상도라고 한다. 구상도와 원상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아셔야 됩니다. 끄덕하셨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모양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입자의 절편을 사용을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입자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직교축에서 얘가 있으면, 좋아. 이렇게 보면, X축, Y축, 요걸 45도로, 이걸 3차원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Z축을 세 개의 직교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X축, Y축, 요거의 직교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Z축.
가장 긴 축의 길이를 A, 중간 축의 길이를 B, 그리고 가장 짧은 축의 길이를 C라고 하자. 그때 구상도를 어떻게 구해내냐 하면은 크롬바이는 구상도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제일 긴 놈이 뭐 A, 중간 놈이 뭐 B, 가장 짧은 놈이 뭐 C를 구상 앞에 있는 스피어시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코어는 사람 이름이에요. 코어가 중심이라는 뜻 아니에요. 코어는 형상계수 SP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장 긴 축 A, 긴 축의 길이,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축의 길이가 C, 중간이 B 이렇게 제시하였다. 그래서 구상도와 스피어시리와 라운드니스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은 내가 물이 1이라 그랬죠. 자, 물에 의해서 물의 흐름에 의해서 형성된 유사는 주로 비중이 약 2.65인 석영, 그 다음에 장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사의 비중을 보통 2.65 정도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떠오르진 않겠죠. 또 물보다 가벼우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단위 중량. 제가 단위 중량은 보통 감마로 표시합니다. 감마. 자, 물 속에 있는 유사를 나타내는데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입자가 저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안에 보면 이렇게 공극이 있어요. 공극.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극률 에타는 V 나누기 VBV로 표시를 했죠. V 나누기 VB. 그래서 얘가 뭐도 돼? 보이드 볼륨이 되는 거지. 보이드 볼륨. 자, 그림 10.4.1과 같은 다공성 물질 내 공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VG는 입자의 외견상의 부피. 외견상의 볼 때. 그죠? 그 부피는 어떻게 돼요? 사실 이렇게 정도 될까? 이렇게 정도 이렇게 외견의 부피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VB는 외부와 연결이 안 된 입자 내부의 공극. 뭐냐면 요런 거 4개 되겠죠? 그래서 표시해놨잖아. VB 되잖아. 자, 그 다음에 그리고 VY는 하나, 둘, 셋 이런 것들은 외부와 통해 있는 입자의 공극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공성 물질의 단위 중량. 자, 감마 S는 요 감마라고 R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건조 단위 중량 RK. 자, 감마 R을 읽지 말라고. 감마 K. 그리고 평균 단위 중량 감마 제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일단 W는 weight 얘기하는 거예요. weight는 무게죠, 무게. 자, 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감마 S는 뭐라고 그랬어? 다공성 물질의 단위 중량은 VD 나누기 VT. 자, D는 뭐냐 하면 입자의 무게죠. VD는 dry. 얘를 건조시켰을 때의 입자의 VT하고 WT하고 D는 공극이 없을 때 입자의 무게의 부피를 얘기를 한다. 그죠? 다공성 물질의 단위 중량은 이렇게 공극이 없을 때 입자의 무게 및 부피를 얘기를 한다. 그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없을 때는 감마 S는 여기 웨이트고 여기 볼륨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감마 K 건조 단위 중량은 여기 K라고 돼 있어요. 보통은 D를 드라이라고 해서 K로 쓰는데 건조 중량, 그 다음에 건조 부피, 건조한 입자의 무게 부피를 얘기하는데 대고도의 그 로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 2시간 정도 건조시켰을 때 무게와 부피를 쟀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단위 중량 R0는 자, WS는 외부와 통해 있는 공급 VY를 채우고 있는 물의 무게. 자, VG는 입자의 외견상의 부피고, 그 다음에 WS는 외부와 통해 있는 공급 VY를 채우고 있는 물의 무게. 여기가 물로 채우고 있어. 그때의 관계를 나타내면은 이게 평균 단위 중량이라고 나타낸다.
평균 단중량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에 자, 부유사를 포함한 혼합물의 단위 중량, 부유유사를 포함한 혼합물의 단위 중량은 이렇게 나타내요. 그죠? 자, 이건 평균값이니까 민이라고 생각해서 감마 민은 자, 우리 감마 S값 알죠? 감마 S값 알죠? 이렇게 감마 S값 알고 자, 그 다음에 감마 값을 치면 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제 1번 하천에서 채취한 물과 유사의 혼합시로 해서 부유유사의 농도가 무게로 22.4%일 때 혼합시로의 단위 중량을 산정을 하시오라고 이 식에다가만 집어넣으면 다 문제를 풀 수 있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 유사의 단위 중량이 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만은 뭐냐? 물의 단위 중량을 넣는 겁니다. 자, 이때 값만은 물의 단위 중량을 넣는 거예요. 그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는 농도의 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0.224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침강 속도. 우리 아까 제가 침강 속도 얘기하면서 뭐 했냐면 스토크의 법칙을 얘기했죠. 스토크의 법칙. 자, 얘가 물속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거 물이야. 우리 TV가 물이라고 합시다. 물속에다가 이거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한테 받는 힘은 세 가지의 힘이 들어가요. 그죠? 맨 처음 뭐가 들어가요? 중력. 그 다음에 얘가 물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VNC 펄스, 부력.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디웨이크가 생겨.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항력.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들어요. 세 가지 힘이 작용이 돼요. 뭐라고요? 중력, 그 다음에 항력, 부력이 작용을 한다. 그럼 항력을 어떻게 나타내냐? 항력은 우리가 이 유체역학이나 아니면 수리학이나 구조역학이나 역학에서는 힘이라는 말은 파워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힘은 force라는 말을 써요. 힘은 force를 써요. force, 그죠? 그러면서 뉴턴이 힘의 단위예요. 뉴턴, 킬로그램 곱하기 g의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바로 힘의 단위예요. 그래서 보면 얘는 항력 계수, 얘는 유치의 밀도, 그 다음에 A는 낙하 방향의 그 입자의 투영 면적.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랑 밑에서 봤을 때의 단위가 요 A가 틀려지죠. 투영 면적이 틀려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했을 때 우리 FD를 구해낼 수 있어요. FD. 자, 얘가 입자의 침강 속도 W. 자, 이 보시면은 그래서 나는 항력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침강 속도에 관련이 있는 변수의 유체의 밀도, 이건 외우지 말고 유체의 밀도, 입자의 밀도, 유체의 점성, 입자의 직경, 입자의 형상계수, 그 다음에 진동의 빈도, 표면 조도, 입자의 수중 무게 등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토목이나 이 도시나 환경공학에서는. 자, 그러면 항력계수를 나는 항력을 구했어. 항력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죠? 항력계수. 자, 그 다음에 이 항력계수를 이렇게 뽑아낼 때 이렇게 떨어지는 놈이 물에다가 쇠구슬을 집어넣으면 너무 빨리 떨어지죠? 대신에 꿀에다가 쇠구슬을 집어넣으면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낙하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침강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형상계수의 값이 틀려져요. 여기 보면 항력계수 CD의 값이 틀려져. 형상계수가. 자, 내가 꿀에다가 쇠구슬을 집어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물에다가 쇠구슬을 집어넣을 때, 물에 쇠구슬을 집어넣으면 이게 훨씬 더 확 빨리 떨어지죠. 그때 내가 이게 떨어질 때는 자, 속도가 빠르고 늦음에 대해서 흐름을 분석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수리학 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레이놀즈 넘버로 파악을 한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작으면 항력계수 CD는 입자의 모양 SP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면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작다는 말은 얘가
천천히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놈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놈이랑 똑같다. 그죠? 오직 레놀즈 넘버에만 한계가 있는데 그때 CD 값은 레놀즈 넘버분의 24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스토크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떨어지는 놈의 속도는 침강 속도는 18 욕 아닙니다. 뮤 점산계수 곱하기 로S 입자의 밀도, 로F 유체의 밀도, G 중력 가속도, DS 입자의 직경의 제곱으로 나타낸다. 그죠? 근데 보통 레놀즈 넘버가 1보다 작을 때 적용되는 식을 스토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레놀즈 넘버가 0.1이 1보다 큰 경우, 0.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두는데 통상적으로 스토크가 파란 박스가 쳐져 있는 요 두 개의 식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스토크 법칙이에요. 요게 스토크 법칙이야. 근데 이 스토크 법칙은 레놀즈 넘버가 1보다 작을 때 유효한데 레놀즈 넘버가 0.1보다 크거나 0.1보다 작다는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학력계수 구하는 것과 스토크 법칙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있는 예제 시점이 책에서 틀리지 않았어요. 요 문제 푸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